나는 내 아들의 결혼식이 내게 어머니라는 자리를 내어주고 이제는 쓰임이 다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순간이 될 줄은 몰랐다. 손에는 아직 샴페인 잔이 들려 있었다. 그 순간 그의 약혼녀 수빈이 웨이터를 향해 고개도 돌리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딱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주변 테이블마다 다 들리게. 저런 사람들은 주방에서 식사하는 거예요. 그녀는 나를 보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내 오랜 조수인 선희를 스쳤고 그 다음에는 나를 지나쳤다. 마치 나는 그저 벽지처럼, 배경처럼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숨이 턱 막혔지만 허리는 꼿꼿이 세웠다. 몇몇 손님이 킥킥거리며 웃었고 어떤 이는 얼굴을 찡그렸으며 또 어떤 여자는 접시만 바라봤다. 그리고 내 아들 지훈, 내가 슬픔 속에서, 산후 우울 속에서, 2008년 금융위기 속에서 키워낸 그 아이는 그저 자신의 커플링크스를 만지작거리며 수빈의 사촌과 헤지펀드 이야기를 계속 나눴다. 선희가 나를 바라봤다. 굳은 얼굴로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나는 아주 작은 고개 끄덕임으로 그녀에게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다. 이날 밤 처음으로 치욕을 겪은 것은 아니었다. 신랑의 어머니가 아닌 김마가렛이라는 명패. 내가 좋아하는 샴페인은 보이지 않았고 수빈의 지속 가능한 로제 와인만 테이블을 채웠다. 예식에서는 나는 두 번째 줄에 앉았고 수빈의 필라테스 강사는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이번은 의도적이었다. 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클러치백에서 휴대폰을 꺼냈고 정원 한쪽 담쟁이 벽 뒤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라벤더 덤불을 스치는 바람이 시원했다. 현악 사중주단은 콜드플레이의 재즈 변주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나는 비서인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두 번째 벨소리 끝에 전화를 받았다. 정확한 사람이다. 오늘 저녁 발표하려던 3천만 달러 계약 취소해. 나는 의사처럼 침착하게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고는 마가렛 이사님, 들었잖아. 내 돈이었어. 내가 주기로 했고 이제 내가 거둬들여. 민석은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나는 그를 신뢰했다. 알겠습니다. 바로 이사회에 통보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담쟁이 벽 옆 장미꽃은 이른 여름 더위에 이미 시들고 있었다. 나는 한 송이를 뽑았다. 겉잎은 이미 부드럽고 상처 입은 채였다. 그 꽃은 한때 아름다웠다. 완벽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끝났다. 자리로 돌아왔다. 선희는 잔을 다시 채웠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내가 다가가자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괜찮아요. 나는 그녀 어깨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다. 이제 당신의 침착함이 더 필요할 거야. 우리는 함께 앉았다. 그리고 건배사가 시작됐다.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잔을 살짝 두드렸다. 사람들은 주목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는 정원 조명 아래서 눈부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특히 저희 어머니 김마가렛께. 그 순간 그는 말을 멈췄다. 내 이름은 마치 포크가 바닥에 떨어진 듯한 충격으로 울려 퍼졌다. 박수를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돌아온 건 정적뿐이었다. 심지어 현악 사중주단도 연주를 멈췄다. 나는 고개를 아주 조금 기울여 그의 눈을 마주했다. 그의 미소가 흐트러졌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목을 가다듬고 계속 말했다. 오늘 하루가 있게 해주신 분이죠. 있게 했다. 과거형. 내 셔츠에 얼굴을 묻고 울던 아이가 지금은 나를 마주보지도 않았다.
마치 나는 거울처럼 존재하지만 비추지 않는 대상처럼. 수빈은 그의 팔을 끌어안고 미소 지었다. 그녀의 드레스는 조명 아래서 반짝였다. 마치 샹들리에를 삼킨 사람처럼. 나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건배사는 계속되었다. 농담이 오갔고 잔들이 부딪혔다. 그러나 분위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다. 분수대 옆에 앉은 다빈포트 여사는 대놓고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옆에 앉은 청년, 수빈의 대부 조카쯤 되는 아이에게 귓속말을 했다. 그가 나를 힐끔 쳐다봤다. 좋아, 속삭이게 두자. 지훈이 온 주간을 들떠 외치던 발표가 빠졌다는 소문은 이미 디저트 시간에 돌기 시작했다. 그가 미래라 이름 붙였던 뉴 신경호 이니셔티브는 발표되지 않았다. 그는 그 미래가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자금이 사라진 순간 미래는 방향을 잃는다.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날 아침 무례한 말도 건배사도 배신도 일어나기 전 나는 서랍 속에서 지훈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만들어준 로켓 목걸이를 꺼내 한참 고민했어요. 한쪽이 찌그러진 은빛 하트. 그 안엔 이가 빠진 채 웃고 있는 어린 지훈과 내가 분수대 앞에서 포옹하는 사진이 들어있었죠. 바로 오늘 그 분수대. 결국 목에 걸지 않았어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오늘부터 그는 더 이상 내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을 거란 의심이 시작됐기 때문이죠. 리셉션장에서 조용히 자리를 비우고 나와 다시 나를 되찾은 후 나는 정원 가장자리에서 잠시 방황했다. 육체적으로는 여전히 저택 안에 있었지만 마음은 아주 멀리 떠나 있었다. 떠다녔다. 그 모든 시작을 떠올렸다. 내가 27살이었을 때 지훈의 아버지가 떠났다. 죽은 것이 아니었다. 슬픈 사고도 아니었다. 그저 도망쳤다. 감정을 감당할 용기가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도피였다. 그때 나는 한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 회사는 세 남자가 운영했는데 그들은 내게 의견을 묻는 법이 없었다. 색감, 직물 혹은 고객을 유혹할 때 필요한 미소에 대해서만 입을 열었다. 이혼 서류를 받았을 때 나는 3살배기 아이와 800만 원의 공동 부채만을 안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무에서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다. 한 손엔 아기를 안고 다른 손으로 설계도를 그렸다. 아이가 낮잠 자는 동안 부엌 식탁 위에서 고객을 설득했다. 집을 설계했고 레스토랑을 만들었고 병원을 디자인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름다움을 창조했다. 그렇게 신경호 디자인은 이름을 얻었고 회사는 점차 입지를 다졌다. 한참 후에야 그것이 가족 사업이 되었을 뿐. 지훈은 그 모든 공간에서 자랐다. 설계도 사이를 아장아장 걷고 직물 견본 사이에서 숨바꼭질을 하며 그는 내 가죽 포트폴리오를 엄마의 비밀 가방이라 불렀다. 그리고 나를 엄마라 불렀다. 그가 처음으로 공공행사에서 나를 마가렛이라고 부른 건 24살 때였다. 한 자선 행사였다. 사회자가 그에게 연설 중 나를 소개할 건지 물었다. 그는 대답했다. 물론이죠. 김마가렛. 신경호 디자인 창립자입니다. 그때 나는 웃었다. 진심으로. 몇 개월이 지나서야 그 웃음이 내가 포함되지 않은 농담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지훈은 언젠가 나를 재브랜딩했다. 나는 어머니에서 마케팅 자산으로 변했다. 내 이름은 그의 자격을 뒷받침했고 내 얼굴은 투자자들에게 안도감을 줬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점점 감정적이고 브랜드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고 여겨졌다. 나는 그걸 허락했다. 그게 내가 계속 되새기는 부분이다. 나는 그것을 허용했다. 스스로에게는 관대하다고 말했었다. 기회를 줬다고.
그도 증명할 자격이 있다고. 내가 횃불을 넘긴 거라고. 하지만 그 횃불은 해마다 나를 태웠고 때로는 태웠다. 내가 수빈에게 멘토링을 제안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린 더 젊고 브랜드 미적 감각에 맞는 분을 이미 고용했어요. 마치 내 얼굴, 내 손, 내 역사는 유효기간이 지난 것처럼. 뉴 헤리티지라는 이름으로 내 시그니처 벽지 라인이 재출시됐을 때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불과 2주 전에는 그들이 인플루언서를 초대한 레거시 브런치를 이 저택에서 열었단 걸 알게 됐다. 초대받지 못했다.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다. 깜빡한 줄로만. 이제는 안다. 그건 서서히 무너진 것이 아니라 계획된 발굴이었다. 나의 역할을 조용히 파내는 작업. 그들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것은 나의 돈, 나의 이름, 나의 명성, 그리고 겉모습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훈과 수빈이 신혼 스위트에서 늦잠을 자는 동안 나는 민석에게 서류 작성을 지시했다. 신탁운영 계약서에서 지훈의 이름을 삭제했다. 조용히 아무 의식도 없이. 단지 조항 하나를 삭제했을 뿐이지만 그것은 실을 자르는 것과 같았다. 그날 점심 무렵 이미 손님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오갔다. 나는 분수대 옆에 서서 샴페인이 아닌 탄산수를 마시며 그 조용한 진동을 지켜봤다. 대부분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나는 본능으로 알았다. 나는 목소리의 높낮이로 공간을 해석해온 사람이다. 그들은 들었다. 수빈이 한 그 말. 저런 사람들은 주방에서 먹는 거예요. 나이든 하객들은 그 불편함을 숨기지 못했다. 억지 웃음, 시선 회피. 하지만 젊은 사람들, 사교계의 야심가들, 레거시 와이프들이 입은 등 허리파인 드레스 속의 긴장. 그들은 피냄새를 맡았다. 사람들은 종종 잊는다. 유산은 충성을 부른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이 이익이 될 때만. 선희가 조용히 다가왔다. 작은 접시에 디저트를 담아 은근히 위장한 채. 다빈포트 여사님이 말을 나누고 싶으시대요. 그녀는 다시 그림자처럼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다빈포트 여사. 진주 목걸이와 단칼을 같은 숨결로 소화하는 여인. 우리 동네에 아직 정원이 가꿔지고 린넨 냅킨이 예의였던 시절 남편과 함께 점심을 주최하던 사람이었다. 그녀는 오래된 목련나무 아래에서 나를 찾았다. 풀밭에 살짝 꺼진 하이힐, 넓은 모자 아래 반짝이는 눈빛. 그 아가씨가 한 말 들었어요. 그녀는 돌려 말하지 않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레모네이드를 한 모금 마셨다. 그들은 잊고 있죠. 그 집을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 그래도 나는 침묵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러니 당신도 잊지 마요. 누가 아직 지켜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제국이 어디에서 왔는지 기억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그녀는 돌아섰고 잔디 위에서 구두굽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다. 나는 그 순간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조용한 결산이었다. 뉴스에 나오진 않을 거다. 하지만 그것은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그의 미래를. 늦은 오후 나는 저택의 도서관으로 돌아왔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플로리스트와 천 러너의 손이 닿지 않은 공간이었다. 나의 피난처. 서랍에서 서류철을 꺼냈다. 민석이 지난달에 업데이트한 파일이었다. 그 안엔 신탁 관련 문서, 비상조항, 승계 계획이 담겨 있었다. 지훈의 이름은 3군데나 있었다. 나는 이미 어제 한 군데에서 그의 이름을 지웠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 깊이 들여다봤다. 내가 오랫동안 무시했던 항목 하나. 수탁자 권한. 그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영향력이었다. 자산에 대한 결정권.
그 자산은 본래 그의 것이 아니었지만 언젠가는 될 수도 있었던 것들.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나는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재단 신탁의 부속조항 추가해요. 즉시 발효. 지훈에게서 모든 재량권을 박탈해 주세요. 케이터링 청구서 하나도 공동 서명하지 못하게. 그 어떤 사업 결정에도 관여하지 못하게요. 민석은 망설임 없이 말했다. 이해했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사유는 어떻게 기재할까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배신이에요. 말 그대로, 그리고 그 의미대로. 그 뒤엔 침묵이 흘렀다. 오늘 밤 자정 전에 접수될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예식 이후 처음으로 숨을 고를 수 있었다. 사람들이 종종 잊는다. 침묵은 굴복이 아니다. 그것은 관찰이고 계산이며 때로는 회복이다. 결혼식은 해질 무렵 차분히 마무리되었다. DJ는 기획된 음악에서 진부한 팝 클래식으로 전환했고, 지훈은 다시 사람들 사이를 돌며 손을 잡고 웃음을 흘렸다. 마치 정치인처럼.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악수를 받고 있는지, 이제 칭찬이 아닌 동정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아직 몰랐다. 수빈은 뺨에 키스를 흩뿌리고 과잉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우리의 연합을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마치 기부 캠페인이라도 벌이는 것처럼. 나는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여전히 빛나 보였다. 겉으로는. 하지만 눈은 흔들렸다. 알았다. 아직 정확한 내막은 몰랐지만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마치 신발 속 조약돌처럼 불편하고 신경 쓰이는 감각. 행사가 끝나갈 무렵 선희는 조용히 다가와 손님 리스트를 건넸다. 나를 언급한 사람, 안부를 묻는 사람, 눈에 띄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람들. 내가 차에 타기 전 나는 송을시로 적힌 마지막 줄을 읽었다. 다빈포트 여사님, 원래 저택 설계도 사진첩을 선물하시며 당신이 돌려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들은 새로운 왕조를 세운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들이 밟고 있던 땅은 아직 내 것이었다. 그건 단순한 요청이었다. 나는 소란을 일으키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그게 우리 같은 여자들의 방식이다. 우리는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정확성으로 말한다. 선희, 나는 장갑을 벗으며 말했다. 신부 스위트룸으로 올라가서 내 물건을 가져와 줘요. 그녀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녀는 항상 그렇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하지도 않았다. 단지 이렇게만. 가족 금고에서 대여한 몇 가지 개인 소장품이 있어요. 수빈의 결혼 스타일링에 쓰인 것들. 문서상으로는 참 따뜻한 이야기죠. 대대로 이어진 반지, 진주 머리빗, 가족 유산의 작은 조각. 하지만 나는 대여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가져간 거예요. 이틀 전 밤 수빈의 조수가 내 재산 관리자에게 직접 연락을 했다. 나를 건너뛰고 마가렛 이사님께서 이미 유산 컬렉션 사용을 승인하셨습니다. 심지어 보안 코드까지 넘겼다. 선희가 그걸 알렸고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냥 두세요. 왜냐고요?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침묵할 거라고 생각할 때 진짜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나는 기다렸다. 그리고 그날 아침 수빈은 마치 자신이 상속녀라도 되는 듯 내 할머니의 사파이어 반지를 오른손에 끼고 어머니의 상아 머리빗으로 머리를 정돈한 채 카메라 앞에 서 있었다. 참 우습죠. 그녀는 부탁할 수도 있었어요. 단 한마디, 단 한 줄의 존중. 하지만 그녀는 그냥 가져갔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전화를 걸었고 이제 선희는 스위트룸 문에 서 있었다. 여전히 침착하게. 반지를 낀 손을 움켜쥔 수빈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쳤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복도 전체에 퍼지기 딱 알맞은 높이였다. 선희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김마가렛 이사님께서 개인 금고의 모든 유산 품목을 지금 즉시 반납하시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끼고 있잖아요. 수빈은 웃으며 말했다. 마치 오해라도 풀자는 듯. 아직 사진도 다 안 끝났고요. 선희는 조용히 벨벳 파우치를 열었다. 침묵이 흘렀다. 고데기를 들고 있던 스타일리스트들마저 손을 멈췄다. 수빈의 얼굴이 흔들렸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신혼여행 끝나고 돌려드릴게요. 김 이사님은 오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이 있었다. 방을 지배하던 여자가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처음 깨닫는 순간, 수빈은 반지를 천천히 뺐다. 마치 우아하게 대처하는 척하려 했지만 턱이 굳게 잠긴 걸 나는 봤다. 머리에서 빗을 뽑고 두 물건을 마치 불이라도 붙은 듯한 손길로 선희에게 건넸다. 선희는 그것들을 파우치에 조심스럽게 놓고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 없이 떠났다. 우리가 채 도착했을 때 그녀는 그 파우치를 내게 건넸다. 나는 그것을 열어 사파이어의 차가운 면을 손가락으로 쓸었다. 오랜 숨을 쉬던 것처럼 그 보석이 빛났다. 그 반지는 세 세대의 여성 손을 거쳐 살아남았다. 회의실, 출산실, 전쟁 같은 삶 속에서도. 그건 SNS의 배경 소품이 아니었다. 나는 그것을 손가락에 끼웠다. 내 반지, 내 혈통. 선희는 조용히 바라보았다. 눈빛엔 부드러움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그 반지를 끼고 있으면 그 이야기 속에 일부가 된다고 착각했겠죠. 내가 말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쓴 사람은 내가 누구였는지 잊었어요. 선희가 답했다.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브라이덜 파티는 단체 사진을 찍고 있었다. 수빈은 여전히 미소 지었다.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반지도 없고 빚도 없고 이제는 빌린 것이라곤 성밖에 남지 않았다. 그녀는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그게 나를 놀라게 했다. 아마도 그녀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겠지. 내가 작은 힘을 과시하고 다시 장식품으로 돌아갈 거라고. 뒤로 물러서고 존재감 없이. 그래, 애잔한 심정으로. 다음 날 나는 금고의 전체 목록을 재정비하도록 지시했다. 모든 항목을 다시 기록하고 라벨을 붙이고 보안 코드를 변경하고 출입 기록까지 점검했다. 물론 그 작업은 선희가 맡았다. 그녀는 유산 컬렉션을 산화 방지 박스에 정리하여 온도 조절이 되는 보관소에 넣었다. 누군가 자격을 갖출 때까지 잠시 보관해두죠. 그녀가 말했다. 그날 밤 나는 반지를 조심스레 빼서 침대 옆 접시에 올려두었다. 지금은 제 역할을 다한 것이다. 내가 되찾은 것은 단순한 보석이 아니었다. 혈통의 정체성이었다. 수빈은 지훈의 성을 갖고 결혼식장을 걸어나갔지만 그 순간부터 신경호 가문의 유산에는 다시는 손댈 수 없게 되었다. 그 모든 것은 단순한 엑셀 파일로 시작됐다. 맞서 싸운 것도 아니고 고함을 지른 것도 아니었다. 이메일 한 통, 제목은 웨딩 선물 및 기부 내역 최종 확인서. 수빈의 웨딩 코디네이터가 보낸 것이었다. 38개의 항목, 38개의 관대한 기부, 1,000만 원짜리 여행 기금, 750만 원 상당의 디자이너 가구 크레딧. 전부 기부자 이름은 같았다. 신랑의 어머니 김마가렛. 나는 2번 읽었다. 한 번으로는 믿을 수 없어서. 나는 그런 지출을 승인한 적이 없었다. 그들은
샴페인처럼 돈이 그냥 흘러나올 거라 생각했다. 성씨 하나로 자금줄이 자동 연결된다고 여겼다. 그들이 잊었을 게 있다면 나는 디테일로 재산을 쌓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모든 줄을 읽는다. 선희, 나는 그녀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말했다. 이거 중에서 실제로 송금된 게 몇 개야? 그녀는 내 어깨 너머로 파일을 훑었다. 마치 신경외과 의사가 수술 부위를 확인하듯이. 3개요. 나머지는 아직 보류 중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를 들어 민석에게 걸었다. 결혼 관련 모든 송금 즉시 보류해 주세요. 회계 오류로 명시하고. 즉시. 민석은 여느 때처럼 질문하지 않았다. 해당 지출 건은 오늘 일몰 전까지 전부 중단될 겁니다. 전화를 끊자 방 안에는 다시 고요함이 감돌았다. 계산처럼 차가운 침묵. 몇 시간 후 이메일이 도착했다. 물론 수빈 본인은 아니었다. 그녀의 조수가 쓴 것이었다. 최근 신경호 여사님의 기부 항목과 관련해 혼선이 있어요. 일부 항목의 송금이 지연되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혹시 계좌 정보를 다시 보내드릴까요?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선희가 대신 한 문장만 써서 보냈다. 검토 중입니다. 기다려주세요. 그 외엔 아무것도.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이번엔 하객들 사이에서. 처음에는 조용한 속삭임이었다. 애프터 웨딩 브런치에서 예전 고객 한 명이 아내에게 속삭였다. 여행 기금이 거절당했대. 또 다른 손님이 귀를 기울이며 씩 웃었다. 신경호 쪽에서 다 비용 대기로 했던 거 아니야. 수빈이 그렇게 말했다던데, 스파 브런치에서. 그렇게 그 화려했던 광채는 점점 빛을 잃기 시작했다. 수빈이 가장 먼저 눈치챘다. 그녀의 미소는 이제 더 억지스러웠고 눈동자는 테이블 사이를 휘저었다. 지우는 옆에서 웃지도 못할 농담에 크게 웃는 척했다. 긴장을 식초처럼 맛보며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행동했다. 나는 선희와 함께 수국이 핀 벽 뒤에 서 있었다. 나는 굳이 인사치레를 할 필요가 없었다. 이미 방 안은 내 이름을 속삭이고 있었다. 민석에게 문자가 왔다. 모든 자금 보류 완료. 승인 검토 중으로 명시. 법적으로 완전 방어됨. 잘 됐다. 그날 밤 나는 전체 기부 목록을 항목별로 검토했다. 그건 단순히 후한 수준이 아니었다. 탐욕이었다. 유아 초상화 의뢰, 1년치 최고급 꽃 구독 서비스, 세계 일주 신혼여행용 맞춤 트렁크 세트, 모두 내 이름으로. 그리고 결정적인 항목. 레이크 코모에서 열리는 커플 전용 프라이빗 리트릿. 가격은 1,820만 원. 기부자란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김마가렛 여사, 신랑의 어머니이자 가족 유산의 후원자. 가족 유산의 후원자. 그들은 나를 사람이 아닌 현금 인출기이자 슬로건으로 축소시켰다. 다음 날 나는 재무팀에 지시를 내렸다. 모든 선물 공급 업체에 통지. 최근 신경호 행사 관련 예산에 회계 오류가 있었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기부 항목은 모두 무효 처리 바랍니다. 향후 모든 기부는 업데이트된 재단 방침에 따라 배분될 예정입니다. 수빈이 그 메일을 열었을 때 그녀의 비명이 들릴 것 같았다. 저택 반대편에서라도. 그날 오후 다빈포트 여사가 들렀다. 동네에 마침 일이 있어 지나가던 길이에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녀의 운전사는 턱시도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립스틱은 전고치고는 지나치게 선명했다. 그녀는 내 차 위에서 에스프레소를 홀짝이며 날 똑바로 바라봤다. 제국이 아직 잘 지켜지고 있구먼. 그녀는 커피잔을 손톱으로 한번 두드리며 말했다.
소문이 돌더군요. 등록금 계좌가 조정됐다는 얘기. 나는 미소 지었다. 장부 정리 좀 했어요.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진주 목걸이가 햇빛에 반짝였다. 당신 그들에게 결혼식은 줬지만 현금화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주지 않았군요. 며칠 뒤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받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화난 게 아니었다. 불안에 찬 음성이었다. 엄마, 송금 문제에 대해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 우리가 엄마 뜻대로 처리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나중에 시간 되면 연락 줘. 제발.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서재의 발코니에 앉아 해가 울타리 너머로 내려가는 것을 지켜봤다. 레거시에 대해 생각했다. 우리가 남기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거부하는 것. 그들은 내 이름의 이점을 원했다. 하지만 내 기억의 무게는 외면했다. 좋아. 그럼 각자 알아서 자신의 송장을 지불하게 두자. 나는 언제부터인가 사랑이 협상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그 이후 나도 대가 없는 베풀물 멈췄다. 그 다음 주 나는 민석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검은 옷은 입지 않았다. 네이비였다. 애도 아닌 권위의 색. 민석은 스스로 회의실 문을 열었다. 조수 없이. 그게 그의 신호였다. 이미 이 회의의 성격을 알고 있다는. 유언장을 수정하고 싶어요. 자리에 앉기도 전에 말했다. 민석은 한쪽 눈썹을 올렸다. 이미 신탁에서 지훈 씨를 제외하신 상태인데 이번엔 유언장까지 완전히 제외하시겠다는 겁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너무 노골적이죠. 난 그를 그늘 속에 두고 싶어요. 민석은 의자의 등을 기대며 손가락을 맞댔다. 재산의 대부분을 재분배하고 싶습니다. 장학금 프로그램, 주거 지원, 그리고 소외된 배경의 디자인 학생들을 위한 기금으로요. 그 외의 자산은? 그는 물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선희에게요. 그는 가볍게 웃었다. 마땅한 분이죠. 지훈과 수빈을 위한 생활비 신탁은 남겨둘 겁니다. 굶지는 않게. 하지만 내가 아직 관대하다고 착각할 만큼만. 민석은 메모를 시작했다. 우리는 1시간가량 그 구조를 재조정했다. 한때 그들의 안전망이었던 유산의 뼈대를 하나하나 분해하고 새로운 것, 더 오래가는 것으로 다시 짰다. 나는 이것을 복수로 한 것이 아니다. 정말 아니다. 사람들은 우리 같은 여자를 잘못 이해한다. 우리는 한계를 설정하면 그것이 보복이라 믿고 명확하게 말하면 그것이 잔인함이라 여긴다. 하지만 이건 보호다. 조작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웃으며 뒤에서 칼을 갈고 있는 이들로부터의 방어다. 민석이 서류철을 내게 밀었다. 표지에는 내 이름이 타이핑되어 있었다. 김마가렛 유산계획 개정안. 나는 지훈을 로스쿨에 보냈다. 그의 첫 스타트업 실패를 감싸줬고 그 화려한 가구로만 채운 집에 계약금도 내주었다. 그는 한번 내게 이렇게 말했다. 엄마는 구조로 숨 막히게 해. 이제 나는 그 구조 속에서 그를 지원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민석이 잠시 머뭇거렸다.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수빈 씨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나는 눈을 깜빡였다. 어떤 소문이죠? 그는 핸드폰을 꺼내 문자 하나를 보여주었다. 임신 가능성에 대해 주변에 말을 흘리고 있는 듯합니다. 시기상으로도 매우 전략적인 타이밍입니다. 의료적으로 확인된 건 아직 없지만요. 놀랍지는 않았다. 전형적이었다. 수빈은 파티를 계획한 적이 없다. 그녀는 움직임을 설계하는 사람이다. 언론 보도를 위해 강아지 베이비 샤워도 열었던 여자다.
진짜 임신? 그것은 지렛대다. 민석은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녀가 최근 후견인 조항 전문 변호사와 접촉한 게 포착됐습니다. 내 입에서 단어가 또렷이 떨어졌다. 후견인? 네. 김 여사님을 불안정하거나 부적합하다고 묘사하려는 프레임으로요. 혼란스러운 발언 하나, 약 복용 실수 한 번이면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그런 식으로 집에서 쫓겨나신 분들 여럿 봤습니다. 나는 숨을 내쉬었다. 그렇게 보이고 싶진 않았지만 안에서 무언가 식어갔다. 부적합, 너무 많은 의견, 너무 많은 기억, 너무 많은 힘. 여성에게 가장 쉽게 붙는 딱지였다.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선희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다. 아카이브 전체 감사를 실시해요. 디지털, 서류, 구술까지. 지난 1년간 지훈이나 수빈과 나눈 모든 대화 중 재산이나 유산, 접근 권한이 언급된 건 전부 다 기록해요. 알겠습니다. 그녀는 즉시 대답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나는 덧붙였다. 개인 회의는 절대 목격자 없이 진행하지 마세요. 지훈도요? 지훈은 특히. 우리는 전화를 끊었다. 민석은 내게 홍차를 따라주었다. 얼그레이. 늘 마시던 차. 우리는 오래된 우정의 편안한 침묵 속에서 앉아 있었다. 그가 말했다. 지금 하시는 건 계획만이 아니군요. 나는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호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나 자신을 지키고 있어요. 나를 왕좌로 보는 가족에게서. 그날 밤 나는 저택의 복도를 걸었다. 손가락 끝으로 액자트를 천천히 쓸었다. 내 결혼사진 6살 지훈이 케이크에 얼굴을 묻은 모습, 나의 첫 사무실, 회사 개소식 리본을 자르던 순간, 아이를 어깨에 태운 채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 하나하나가 시간의 박물관처럼 벽에 걸려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유산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유산은 더 이상 그들에게 상속될 것이 아니었다. 작별 브런치는 덩굴 식물 아래 마련된 테라스에서 열렸다. 하얀 수국은 스스로의 무게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바람에는 장미수와 썩어가는 꽃내음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크림색 리넨을 입었다. 보석은 없었다. 갑옷도 없었다. 단지 품격. 그들은 그것을 과소평가하게 두는 게 나았다. 손님들은 미모사를 홀짝이고 연어 블리니를 씹으며 지나치게 크게 웃었다. 불편함을 감지했지만 이름 붙이지 않으려는 사람들만이 만들어내는 소리였다. 수빈은 테이블 사이를 떠돌았다. 파스텔 실크 드레스, 이빨만 가득한 미소. 내가 그녀를 몰랐다면 정말로 빛나고 있다고 착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나이를 먹으면 어떤 여자가 자신을 팔고 있는지 보인다. 그리고 수빈은 지금 마케팅 투어 중이었다. 지훈은 샴페인 분수대 옆에 서 있었다. 턱을 굳게 담은 채 기억도 안 나는 헤지펀드 친구에게 억지 웃음을 던지고 있었다. 그는 내게 다가오지 않았다. 단 한 번도. 상관없었다. 나는 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브런치 막바지, DJ가 재즈 음악을 끄고 마이크로 모든 손님의 주목을 요청했다. 마이크가 전달되었고 수빈은 지훈에게 손짓했다. 마이크를 잡으라는 신호였다. 하지만 대신 내가 일어섰다. 순간 작은 소란이 일었다. 누군가는 포크를 떨어뜨렸다. 지훈은 당황한 눈빛을 보였다. 수빈의 미소는 딱 한 번 미세하게 떨렸다. 오래 잡지는 않을게요. 나는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세상에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름 햇살 아래 서 있었고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셨고 가족이라는 이름을 위해 건배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있었고 조심스러운 박수도 들렸다. 하지만 저는 유산에 대해 한마디 더 하고 싶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이 조금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유산은 사진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이젤에 세워진 사진 모음집을 바라봤다. 약혼 사진, 휴가 중 찍힌 셀카, 수빈이 필터를 써서 영원해 보인다고 우겼던 가짜 고풍 초상들. 유산은 부로 만들어지지도 않죠. 웨딩 기부금이나 이니셜이 새겨진 수건도 아닙니다. 잠시 멈췄다. 사람들의 숨이 조용해졌다. 유산은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조용한 사랑, 눈에 띄지 않고 때로는 불편한 사랑, 항암 치료가 끝난 날에도 곁에 있어 주는 사랑, 당신의 좋아하는 파일을 기억해 주는 사랑, 그리고 당신이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사랑. 침묵은 완전해졌다. 귀뚜라미 소리조차 멎은 듯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달콤하지도 공손하지도 않은 미소였다. 온전한 나의 미소였다. 그리고 제가 배운 한 가지가 있다면 유산이란 당신이 방 안에 없을 때 당신의 이름을 지켜주는 이들이 누구인가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잔을 들었다. 진실을 위하여, 그리고 진실을 전해주는 사람들을 위하여. 박수는 조금 늦게 시작됐다. 다빈포트 여사가 제일 먼저 손뼉을 쳤다. 그 다음은 선희, 그리고 조금씩 더 많은 손님들이 뒤따랐다. 망설였지만 충분히 크게 들렸다. 지훈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건 남자들이 아직 모욕당했는지 계산 중일 때 짓는 표정이었다. 수빈은 완전히 얼어붙은 채 미모사 잔을 손에 쥐고 있었다. 마치 무기로 쓰려다 잊은 듯. 나는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자리를 떴다. 과하게도 조용하지도 않았다. 단지 목적이 분명한 걸음이었다. 더는 허락을 구하지 않는 여자의 걸음. 선희가 분홍덩굴 장미 아래에서 나를 따라잡았다. 방금 연설, 오늘 저녁 사교계 뉴스에 실리겠어요. 그녀가 가볍게 말했다. 나는 클러치를 그녀에게 건넸다. 좋아, 이번엔 진실이 실릴 차례지. 그녀가 뒤를 힐끗 봤다. 지우는 마치 모래를 세려는 사람처럼 보였다. 수빈은 바람 속에 성냥을 켜려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점화되지 않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웃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건 웃길 일이 아니었으니까. 단지 정직했을 뿐이다. 그날 저녁 서재문 아래로 봉투 하나가 들어왔다. 송을 씨도 발신인도 없었다. 안에는 카드 한 장, 모노그램만 박혀 있었다. 우리를 망신 줄 필요는 없었잖아요. 서명은 없었다. 하지만 글꼴은 분명 수빈의 것이었다. 나는 벽난로에 불을 붙이고 그 쪽지를 태웠다. 그리고 내 손으로 또 다른 편지를 썼다. 수신, 민석, 오늘 있었던 일을 상세히 적었다. 시간, 장소, 발언의 맥락, 그리고 내 진술을 기록했다.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했다. 선희가 증인으로 서명했고 민석은 봉인된 봉투를 그날 밤 안에 받았다. 증거, 당장 쓸 일은 없겠지만 언젠가 필요하다면 충분할 만큼 강한. 나는 선희가 떠난 뒤 와인을 한 잔 따랐다. 평소처럼 피노누아는 아니었다. 더 진한 메를로. 지훈의 로스쿨 졸업식 날 우리가 처음 땄던 와인. 그는 그때 이 와인을 싫어했었다. 너무 쓰다고. 나는 그 쓴맛에 익숙해졌다. 나는 남편이 피렌체에서 골라줬던, 등바디가 너무 높아등 교정을 돕는다던 그 안락의자에 앉아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진실이 마침내 자리 잡은 느낌이었다.
그들은 내가 죽기만을 기다린 게 아니었다. 그들은 내 몰락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않았다. 들었다. 방과 방 사이의 침묵을, 셔터를 스치는 바람을, 그리고 내 아들이 내가 듣고 있다는 걸 모른 채 내뱉은 마지막 말을. 그녀가 한 번만이라도 혼란스럽게 말하면 돼. 약 하나만 잘못 먹으면 법정에 낼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 그 말은 두 번째 칼날이었다. 첫 번째는 사랑의 배신이었고 두 번째는 의도의 배신이었다. 그는 더 이상 내가 존재하지 않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었다. 그는 그걸 만들어내려 하고 있었다. 그런 말은 듣고 나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 그 순간 당신은 변한다. 나는 벽난로 위에 걸린 그림을 바라봤다. 9살 때 지훈이 리틀 야구 유니폼을 입고 세상이 아직 순수했던 시절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나는 사진 속 아이에게 속삭였다. 내가 이런 사람으로 키웠구나.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예비 신탁 접근 코드를 담은 봉투를 꺼냈다. 코드를 바꿨다. 은행도 구조도 모든 조건도 새로 설정했다. 민석과 선희에게만 복사본을 줬다. 가족은 제외였다. 이제는 두 번째 칼날은 나를 피 흘리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걸 보게 했다. 사교계란 결국 피상적인 충성의 집합체다. 샴페인 건배와 컨트리 클럽의 미소들, 그 뒤에 숨은 건 어느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지 눈치 보며 움직이는 잘 차려입은 독수리들. 나는 그들에게 바람을 줬다. 돌풍이 아닌 미세한 산들바람. 오래된 돈 냄새와 과일이 너무 익었을 때 풍기는 미묘한 썩은 냄새가 섞인 향. 그 시작은 작은 오찬이었다. 선희가 준비했다. 조용하고 엄선된 6명의 여자들, 건축가의 아내들, 미대 학장의 부인, 갤러리 후원자들. 이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여인들이다. 폭풍이 오기 전 식탁보의 주름만으로도 감지할 줄 아는 이들. 나는 지훈도 수빈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대신 몇 개의 진실을 흘렸다. 마치 끊어진 진주 목걸이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했다. 신탁 이사회에서는 물러났어요. 레거시 필요랄까요? 이젠 직접 여성 사업가들을 지원할 거예요. 가족을 통하지 않고. 모든 걸 줬는데도 나를 지갑처럼 다루는 사람들에겐 유산을 조정할 시간이에요. 안 그래요?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나 그렇듯 권력을 가진 여자가 드디어 자신의 이름을 되찾는 소리를 내면 그녀들 사이에서 고개는 자연히 숙여진다. 점심이 끝날 즈음 그중 둘은 민석을 소개시켜 달라고 했고 또 한 명은 워싱턴 DC의 여성 재단 명함을 건넸다. 6명 모두 김 마가렛이 더 이상 아들에게 제국을 맡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 날 나는 다빈포트 여사에게 셀러에서 고른 오래된 와인 한 병을 보냈다. 하나의 선물이자 하나의 신호. 그 다음 주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브런치를 열었다. 신경호 가족은 초대받지 못했다. 하지만 내 이름은 9번이나 언급되었다고 했다. 전쟁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 사람들의 인식을 움직이는 건 누구와 함께 서 있는 게 더 유리한지를 상기시키는 것이다. 지우는 그 시기에 전화를 2번 했다. 나는 받지 않았다. 침묵은 불안감을 만들어낸다. 그들은 말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면 나는 듣는다. 하나씩 나는 들었다. 소문은 선희의 클립보드에 실려 내게 왔다. 채닝 씨가 그러시더군요. 수빈 재단의 매칭 펀드가 거절당했다네요. 그녀가 더 이상 주요 인물이 아니라고. 혹은 펜버튼 부부가 정원 파티 날짜를 봄으로 옮겼어요. 신경호 자선 행사 일정 피하려고요. 그건 사고가 아니었다. 제 계산이었다.
그리고 지우는 느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빠진 분기별 이사회에서 그는 정식으로 발언했다. 요즘 이미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리더십의 방향에 혼선이 생겼다는 피드백도 있고요. 기부자들이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민석은 그 자리에서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누군가의 그림자에 서면 자신의 형체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와인을 따랐다. 축하가 아니라 안정감 때문이었다. 복수는 더 이상 목적이 아니었다. 회복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너무 오랫동안 나는 수많은 직함 속에 묻혀 있었다. 어머니, 미망인, 창립자, 후원자. 하지만 이제는 나는 김 마가렛이었다. 그리고 마가렛은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여자였다. 그 주 선희와 나는 신경호 디자인의 내부 디렉토리를 업데이트했다. 지훈의 직함은 그대로 두었다. 하지만 내 직함은 창립자 명예직, 별도 연락처 없음. 질문은 공허로 흘러가게 두었다. 사람들은 늘 그 회사가 지훈의 것이라 믿었다. 그게 웃긴 점이다. 맞춤 수트를 입고 인위적으로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나서는 그는 스스로 신경호 디자인의 성공을 이끌었다고 여겼다. 하지만 지훈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다. 그는 비계에 올라타 그것을 비전이라 불렀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비계가 미끄러질 때 어떤 기분인지 보여주었다. 그 시작은 고스트 포트폴리오였다. 민석과 나는 그렇게 불렀다. 조용한 보유 자산들. 내가 수십 년간 조심스럽게 투자해온 것들. 대부분은 신경호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일부는 블라인드 트러스트 아래에 감춰져 있었다. 부동산, 쉘 기업, 라이선스 권리, 휴면 특허. 눈에 띄지 않는 것들이었다. 언론에 실리지도 않았고 축배를 받을 만한 것도 아니었지만 탄탄하고 수익성이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내 손아귀 안에 있었다. 지우는 전혀 몰랐다. 그에게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했다. 재무제표에 찍힌 성공 사례 중 하나일 뿐. 그는 그걸 이사회에서 자랑했다. 마치 본인이 이룬 것처럼. 출처도 기원도 묻지 않은 채. 그래서 어느 화요일 아침 레몬 토스트와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나는 매각을 시작했다. 전부는 아니었다. 단지 미세한 지진을 일으킬 정도로만. 우리가 조용히 지원하던 부티크 호텔 그룹, 매각, 스칸디나비아 직물회사와의 라이선스 계약, 권리 이전, 한때 수빈의 애착 프로젝트로 기대되었던 신경호 레거시 컬렉션의 브랜드 권리. 내가 그날 설립한 비영리 단체가 전액 인수했다. 일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지훈의 성공의 3분의 1이 마치 안개처럼 사라졌다. 그리고 아무도 그 출처가 나였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 고스트는 항상 보이지 않을 때 가장 강력하다. 그게 우리가 그 포트폴리오에 붙인 이름의 이유다. 그 주 금요일 민석에게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하면서도 절제되어 있었다. 지훈 씨가 포트폴리오 내 불규칙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이사회에 요청했습니다. 김 여사님도 회의에 배석하시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아니요. 내가 없을 때 무너지는 집을 스스로 설명해 봐야죠. 그날 오후 나는 선희와 정원에 앉아 아이스티를 마셨다. 카멜리아가 너무 일찍 피었다. 늘 그래. 초봄에 예고 없이. 오늘 2번 전화 왔어요. 선희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음성 메시지 남겼어요. 오해를 풀고 싶다고. 나는 잔을 내려놓았다. 내가 혼란스러운 게 아니에요. 지훈이 그렇죠. 그날 저녁 신경호 이사회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내부 구조 조정에 따라 포트폴리오 조정 중. 언론은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요한 사람들은 그 움직임을 알아차렸다. 지훈의 이름은 후원 행사 전단지에서 사라졌고 디자인 협회에서 그가 주최하기로 되어 있던 파트너 미팅도 공식적인 이유 없이 취소되었다. 제국은 무너지지 않았다. 하지만 섬세하게, 정밀하게 잘려나갔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는 곳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며칠 뒤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송을 씨, 놀라웠다. 어머니,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전 정말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가 쌓으신 걸 기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수빈도 실수는 했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우린 노력 중이에요. 그런데 왜 모든 걸 저희에게서 빼앗으시려 하세요? 제발 얘기 좀 해요. 지훈, 나는 편지를 무릎에 올려두고 멍하니 바라보았다. 최선을 다했다. 그는 이미 다 만들어진 구조물 위에 올라타서 장식을 붙였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 조명이 꺼지자 왜 벽이 흔들리냐고 묻고 있는 거다. 선희가 조용히 들어왔다. 나는 손에 편지를 들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 이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에게 전부 줬어요. 그리고 그는 그걸 메뉴처럼 취급했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심스럽게 홍차 한 잔을 내 앞에 놓았다. 내가 그에게 이걸 당연히 여기는 법만 가르친 것 같아. 나는 속삭였다. 그녀는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지금 그걸 되돌리고 계신 거예요. 나는 편지를 반으로 접었다. 아무런 답도 쓰지 않았다. 대신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컬렉션 라이선스 매각 수익금, 여성자립 지원주택 기금에 기부해주세요. 이름 그대로 사용해도 좋아요. 신경호 브랜드가 다시 의미를 가지도록. 그는 숨을 들이마시며 웃었다. 그거 꽤 따끔할 겁니다. 잘 됐네요. 나는 대답했다. 그날 밤 나는 깊은 잠을 잤다. 지훈의 얼굴도 유산도 저택도 아니었다. 나는 내 손을 꿈꿨다. 바느질하고 건축하고 서명하고 허물고 다시 짓는 나의 손. 조용하게, 강하게, 품위를 지닌 채.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는 미소 지었다. 마침내 혼자였고 완전히 존중받고 있다는 걸 느꼈다. 나는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다. 이사회를 소집하지도 않았다. 가족에게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냥 떠났다. 금요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선희와 나는 내 사무실을 정리했다. 42년 동안의 디자인, 샘플, 상패, 장부, 편지들을 하나하나 박스에 담았다. 박스 옆엔 라벨이 붙었다. 유산, 개인, 기밀. 내가 남긴 유일한 것은 문에 걸린 황동 명패 하나. 김마가렛, 창립자, 과거형. 선희가 마지막 봉투를 내밀었다. 안에는 보도자료가 들어있었다. 민석이 정확히 내가 원하던 대로 초안을 쓴 것이었다. 수십 년간 신경호 디자인을 이끌어온 김마가렛 여사는 금일부로 회사에서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습니다. 이후 그녀는 여성의 디자인, 교육, 창업을 지원하는 신경호 이니셔티브를 통해 활동을 이어갑니다. 지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가족에 대한 말도 없었다. 오직 나, 그리고 내가 선택한 미래만이 남았다. 오전 9시가 조금 넘은 시각, 전화가 걸려왔다. 그때 나는 이미 새 별장, 호숫가 코티지에서 독서 공간을 정리하고 있었다.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 고요함이 수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곳. 나무가 삐걱대는 소리가 사람의 음모 때문이 아니라 그냥 오래된 집이 숨을 쉬는 소리처럼 들리는 곳. 모르는 번호였다. 선희가 물었다. 받아들일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알아. 누군지. 맞았다. 엄마, 나야.
지훈의 목소리는 거칠고 지쳐 있었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나는 기다렸다. 이런 말 전에 한 적 있지만 이번엔 정말이에요. 진심으로 미안해요. 다요. 수빈 일도 엄마 지켜주지 못한 것도 엄마를 그냥 지갑처럼 생각하게 만든 것도. 나는 창밖의 호수를 바라보았다. 물은 잔잔했고 수면 위에는 그 어떤 물결도 없었다. 그는 말을 이었다. 그냥 패닉이 왔던 것 같아요. 회사는 흔들리고 나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엄마는 늘 거기 있을 줄 알았어요. 늘 도와줄 줄 알았고 이렇게 정말 떠나버리실 줄은. 그게 문제였다. 그들은 절대 우리가 떠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엄마를 그냥 뵙고 싶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돈도 접근 권한도. 그냥 얘기만이라도. 우리 둘이서. 나는 그래 하고 대답했다. 왜냐하면 나는 그의 얼굴을 보고 싶었으니까. 수빈의 미소 뒤에 이사회에서 비치는 조명 아래가 아닌 맨 얼굴의 아들을. 우리는 중간 지점의 공원에서 만났다. 저택과 코티지의 중간. 그는 더 나이 들어 보였다. 말라 있었고 그건 단순한 체중이 아니라 사람의 확신이 빠져나간 자리에 남은 공허였다. 발밑이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그 공허한 얼굴. 그는 혼자 왔다. 수빈도 기사도 포토제닉한 미소도 없었다. 나는 그를 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우리는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았다. 어린 시절 그가 해지기 전에 질문을 쏟아내던 그 자리. 편지 받았어요. 그가 봉투를 들며 말했다. 손이 작게 떨렸다. 그렇다 나는 물었다. 맞아요. 제가 그럴 자격 없어요. 침묵이 흐른 뒤 그가 한숨을 쉬었다. 제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모를 거라 생각하세요? 엄마를 모욕할 때 수빈 옆에 서 있었던 거. 아무 말도 안 했던 거. 전 그때의 제 모습이 싫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정말 싫어한 것은 그 모습에 따르는 결과였다. 그는 그 순간을 미워하지 않았다. 대가가 따르고 나서야 후회를 말하는 것이다. 그냥 뭔가 만들고 싶었어요. 뭔가 되는 사람이고 싶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넌 이미 그런 사람이었어. 오래전에. 회의실도 구두도 보드 멤버도 없던 시절부터. 너는 내 아이였어. 그는 눈을 감았다. 깊게, 천천히. 돌아가고 싶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나는 그의 얼굴을 조용히 들여다보았다. 넌 시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되돌리고 싶은 거야. 그는 당황했다. 무슨 차이인데? 시작은 앞으로 나아가 새로운 걸 짓는 것. 되돌리기는 망가진 걸 잊은 척하며 과거로 숨는 거야. 그는 입을 다물었다. 널 지킬 기회가 많았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수빈이 나를 깎아내릴 때, 우리 이야기를 그녀가 자기식으로 포장할 때, 너는 옆에 있었고 침묵했지. 넌 지켜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 꺼냈다. 종이에 감싸진 물건. 어릴 때 그린 그림이에요. 서랍에서 찾았어요. 엄마에게 드리고 싶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풀었다. 색연필과 스티커로 만든 어린아이의 그림. 앞치마를 입은 내가 쿠키 쟁반을 들고 서 있는 그림. 그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 엄마는 보스예요. 보스의 오에는 하트가 그려져 있었다. 잠시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러다 나는 그것을 다시 접어 그에게 돌려주었다. 난 그 아이를 기억해. 그 그림을 쳐다보며 말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나를 지갑으로 여기는 여자와 함께 살진 않았지. 그는 삼켰다. 그래서 이게 끝인가요?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차갑지도 잔혹하지도 않은 미소. 단지 명확한 미소. 나는 아들을 키웠어. 나는 말했다. 넌 야망을 키웠지. 그는 다시는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앉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아들이 아닌 사람과 사람으로 바람이 입 사이를 지나가며 말 없는 작별을 대신했다. 그 보도자료는 화요일 아침 아무런 예고 없이 배포되었다. 사전 유출도 없었고 티저도 없었다. 단 한 줄의 정제된 보도문. 신경호 이니셔티브 공식 레터헤드에서 발송된 최종 성명. 제목은 이랬다. 신경호 홀딩스의 미래에 대한 김마가렛의 최종 입장. 나는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호수 위로 피어오르는 안개를 지켜봤다. 선희는 안쪽 방에서 민석과 통화 중이었다. 후속 조정 작업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방에 있을 필요가 없었다. 내가 할 말은 이미 세상에 나갔으니까. 수십 년간 가족 기업을 일구어 온 김마가렛은 신경호 홀딩스에서 완전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회사와 어떠한 재무적, 법적, 자문적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이 결정은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명확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초 확장 사업을 위해 배정되었던 3천만 달러는 전액 신경호 이니셔티브로 이전되어 여성교육 및 창업 프로그램, 그리고 소외된 배경의 여성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유산이란 제국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없는 방 안에서 누가 당신의 이름을 지켜주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김마가렛. 마지막 문장. 그건 수빈을 향한 것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그녀만은 알았을 것이다. 그 문장이 자신에게 향해 있다는 걸. 그녀는 내 정체성을 이니셜로 줄이고 내 사랑을 회계 항목으로 만들었다. 이제 그 무게를 견뎌야 할 차례였다. 성명서가 배포되고 1시간도 차에 지나지 않아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선희가 다 걸러냈다. 헤드라인은 조수처럼 밀려왔다. 마가렛 김 신경호 제국에서 정역 철수. 3천만 달러 여성 자립 기금으로 전환. 김마가렛 미소 속의 송곳으로 은퇴 선언. 최종 성명서에서 수빈 이름 빠져 분열설 증폭. 나는 어떤 언론 요청에도 답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나는 이미 내가 전할 이야기를 다 말했다. 전고가 조금 지난 시각 다빈포트 여사가 코티지에 도착했다. 엄청난 크기의 선글라스를 쓰고 30년은 된 듯한 틴 케이크 상자에 레몬바를 담아왔다. 네가 결국 해냈구나. 그녀가 베란다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단 한 번의 눈썹 움직임 없이 성냥을 던져버렸네. 나는 웃었다. 난 불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난 이미 그 속을 살아봤으니까. 그녀는 설탕을 넣지 않은 홍차를 마셨다. 늘 그렇듯 그녀의 취향은 단호했다. 지훈이 전화했더구나. 그녀가 말했다. 그래요? 당분간 쉬겠다고 하더군. 수빈은 일주일 전에 나갔고. 나는 반응하지 않았다. 겉으론. 그러나 가슴 깊은 곳에서는 마지막 페이지가 넘겨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갔다고요? 별거 신청했대. 법무팀에서 감정적 기만, 상속 기대 기만 같은 표현을 흘리고 있다더군. 그녀는 차를 홀짝였다. 웃기지 않아. 누가 누구를 속였는지. 나는 미소 지었다. 돈줄이 말라가면 변호사들은 진실도 비껴가죠. 그녀는 웃었다. 진주 목걸이가 햇살을 튕겼다. 넌 결혼은 허락했지만 현금화할 유산은 하나도 안 줬어. 그날 오후 선희와 함께 호숫가를 걸었다. 우리는 늘 그랬듯 말이 많지 않았다. 산책로를 걷는 동안 그녀는 내게 물었다. 재단 본관 석벽에
어떤 문구를 새겨드릴까요?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을 잃더라도 진실을 말하라. 그녀는 조용히 그것을 적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걸음을 이어갔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단단히 잠들었다. 지훈도 회사도 저택도 아닌 꿈을 꾸었다. 내 두 손이 나오는 꿈이었다. 꿰매고 설계하고 서명하고 허물고 다시 짓는 나의 손. 조용히, 강하게, 흔들림 없이. 며칠 후 마지막으로 그가 찾아왔다. 혼자였다. 예고도 없었다. 정장 재킷은 구겨져 있었고 머리는 다듬지 않았으며 눈 밑에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보호색도 방패도 없이 마침내 진짜 얼굴로. 그는 정문까지 왔지만 나는 그를 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대신 현관 옆 벤치로 안내했다. 무화과나무 아래 여름이 깊어가며 열매 냄새가 희미하게 퍼지는 그 자리. 그는 말없이 앉았고 나는 차를 내오지 않았다. 어떤 의식도 준비되지 않았다. 그저 우리 둘뿐이었다. 기사 봤어요.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재단도 계획도 엄마가 다 정리하셨더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이제 그는 손을 모았다가 펴기를 반복했다. 그게 내 몫이 아니라는 것도. 나는 기다렸다. 침묵은 가르친다. 말보다 훨씬 많이. 사람들이 다 엄마가 무섭다고 해요. 잔인하다고. 그치만 난 알아요. 그는 나를 보았다. 엄마가 아니라 우리가 잔인했어요. 수빈이 그날 그렇게 말했을 때 내가 나서서 막았어야 했어요. 당연한 듯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했죠. 그 말은 참 늦었다. 너무 늦었다. 그가 그걸 알아차렸다는 건 반가웠지만 이제는 무의미했다. 엄마는 늘 강할 줄 알았어요. 그가 고백했다. 아무리 밟아도 늘 서 있을 줄 알았죠.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강해. 그래서 이제 화도 안 나. 그냥 끝낸 거야. 그는 움찔했다. 그런 종류의 평온이 그에게는 더 무서운 감정처럼 보였다. 정말 아무 기회도 없어요. 나는 한참 그를 바라봤다. 용서는 문이 아니야, 지훈. 거울이지. 그는 숨을 들이쉬었다. 아프게. 나 엄마를 잃고 싶지 않아요.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애초에 지키지 그랬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우리는 함께 서 있었다. 더는 어머니와 아들이 아닌 서로를 조용히 내려놓는 두 사람으로. 그는 돌아갔고 나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바람뿐이었다. 가벼운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바람. 며칠 뒤 민석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지훈 씨, 공식적으로 업무 휴직 신청했습니다. 별거 신청도 확정. 나는 알겠습니다 라는 한 줄의 답장만 보냈다. 그 다음 날 수빈의 법무팀이 재단 명의로 보낸 편지가 도착했다. 상속 기대로 인한 정서적 피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나는 봉투를 찢지 않았다. 서랍에 넣었다. 열어볼 가치도 없었다. 그날 오후 선희와 다시 호숫가를 걸었다. 앞으로는 그녀가 물었다. 나는 잠시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다. 조용히 살 거야. 그러나 아무것도 잊지 않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절대 잊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야 유산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오래 걷지 않았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나는 다시 그 안락의자에 앉았다. 피렌체에서 가져온 오래되고 단단한 그 의자.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 밖에는 잔잔한 호수. 더 이상 뉴스는 보지 않았다. 더 이상 회사의 이사회 자료도 열어보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창립자가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어머니도 아니었다. 나는 이제 나였다. 나는 나를 잃지 않았다. 오히려 마침내 나를 되찾았다. 유산은 그것이다. 누가 당신의 이름을 지켜주는가? 당신이 그 자리에 없을 때에도. 그리고 나는 알고 있다. 내 이름은 이제 안전하다. 내 손으로 다시 쥐어줬으니까.